안녕하세요. AWS 스타트업 테리토리 매니저 엄상렬입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세션을 통해 우리 회사의 현재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해킹에 대해 방어를 하려면 해커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킹을 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브루트포스 어택은 해킹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브루트는 짐승 동물이라는 단어이고 포스는 물리력, 힘, 억지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무작위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는다는 뜻이지요. 무차별 대입 공격으로 불리우며 특정 암호를 풀기 위해 가능한 모든 값을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시스템이 해킹되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암호를 찾아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커가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는지 아니면 실제 아이디를 소유하고 있는 유저가 접속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브루트 포스 어택은 가장 원초적이지만 현재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해킹 기법입니다. FBI는 테러범이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애플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애플사는 보안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FBI는 자체적으로 암호를 풀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방식이 브루트 포스 어택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난간에 닥친 것이 애플은 비밀번호가 틀릴 시 지연 시간을 두어 못 풀리게 해놓았습니다. 5회째 틀릴 시 1분, 6회째 틀리면 5분, 7회째는 15분, 이런 식으로 단 6자리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를 풀려면 5년 6개월이 걸리게 되어 FBI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플이 보안적으로도 잘한 점은 비밀번호가 틀릴 경우 지연 시간을 두어 해킹으로 암호가 풀릴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더 늘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싱 사이트를 통한 해킹 방법입니다. 왼쪽에 조작된 네이버와 오른쪽에 원래 네이버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봐도 언뜻 구분이 안 갑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잠결에 본다거나 술이 만취된 상태거나 심리적 요소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제 로그인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해커들의 사이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적어주는 꼴이 됩니다. 내부 인프라가 아무리 보안이 완벽해도 다른 곳에서 개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유출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시스템을 접속한다면 아무리 많은 보안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커는 유출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피싱 사이트를 통해 아이디와 유출이 상당히 많이 시도됩니다. 피싱 사이트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접속을 했을 때 도메인명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제가 직접 받은 피싱 문자입니다. 이런 문자가 올 때마다 도메인명을 꼭 확인해 봅니다. 요즘 해킹의 트렌드는 해킹 툴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진입장벽이 그만큼 낮아지고 아무나 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올 7월에 학생 건강 상태 자가진단 앱을 고등학생이 해킹을 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구글 링을 통해 조금만 검색해봐도 여러가지 해킹 툴, 방법들이 널려 있어 마음만 먹으면 재미삼아 해킹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실제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주는 해킹 툴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페이스북, 구글, 링크드인 등등 여러가지 사이트를 그냥 손쉽게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이처럼 툴도 많고 연습 삼아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부터 해킹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해커의 타겟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러한 피싱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유출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또 다른 사이트를 해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킹 방법은 공공 PC에 머레어를 깔아놓는다든지 오픈 와이파이를 해커가 만들어버리는 경우입니다. PC방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절대 PC에 로그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로그인을 할 경우 머리웨어인 트로이목마나 스파이웨어가 깔려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장소인 카페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기차역, 공항 등등에서는 공유되어 있는 와이파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더라도 로그인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스타벅스 와이파이를 접속 못하게 해커가 조작을 해놓고 해커의 와이파이망을 스타벅스라든지 똑같은 와이파이 네이밍으로 만들어서 스타벅스의 고객들은 해커의 와이파이망에 접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신 데이터를 중간에서 해커가 갈아챌 수도 있습니다. 통신 데이터를 암호화해주는 인터넷 프로토콜인 HTTPS로 시작하는 사이트인지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HTTP의 사이트는 통신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아 공공장소에서 오픈 IP를 로그인하다가 해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킹을 하는 주된 목적은 한 곳만 털어서 성공하면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여기저기 랜덤리하게 사이트에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크리덴셜 스터핑입니다. 이 기사는 지난주 기사입니다. 지난 4월에 유엔 전상망의 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상당량의 데이터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다크웹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구매하여 로그인했다고 합니다. 다음 보여드릴 우리은행 사례도 그러합니다. 요 며칠 사이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수십만 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고객들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오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에 해킹이 처음 시도된 건 지난 23일입니다. 그리고 27일까지 닷새 동안 75만 번이나 시도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적이 없는데도 로그인에 실패했다는 안내 문자를 받은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접속 시도는 알고 있었는데 특이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게 최종 발표가 27일이었어요. 해커들이 잘못을 저지른 거라 판단은 27일에서 27일에 이제 주간기를 연락을 해서 확인을 했던 건이고요. 그 사이 5만여 건은 로그인에 성공했고 계좌번호와 잔액 등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우리은행 사례도 이미 다른 사이트에서 알아낸 로그인 정보를 기반으로 크리덴셜 스터핑한 것입니다. 75만 건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중에서 5만 건이 성공한 것을 보면 이 위력이 정말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편의상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금융사는 로그인 아이디로 접속할 경우 금융 현황만 조회될 뿐 금융거래는 공인인증서나 한층 더 강화된 OTP와 같은 보안 영역을 통과해야 되므로 금융으로 인한 고객 피해는 다행히 없었다고 합니다. 크리덴셜 스터핑을 통해 화면에 보이는 SNS에도 접속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럼 해커들은 탈취한 정보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어떤 피해를 유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도용입니다. 브루트포스 어택의 가해자는 네트워크를 해킹하여 신용카드 정보, 계정 암호, 개인 식별 번호 및 온라인 활동에서 사용하는 기타 자격 증명과 같은 개인정보를 훔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를 토대로 2차 범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메신저 피싱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이나 친구들에게 금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무차별 대입 공격은 다른 경쟁 기업 혹은 나에게 피해를 줬던 기업에 복수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커를 고용하여 브루트포스 어택으로 네트워크를 해킹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의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해킹당한 기업은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3자에게 자격증명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자격증명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은 해커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제3자에게
자격증명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명의 시장 가치는 그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킹된 정보 가운데 이름과 주민번호는 건당 1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통되어 있는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을 방법도 뚜렷하게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해커는 시스템을 가로채고 네트워크에 다시 들어오기 전에 몸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배우 하정우님의 폰이 해킹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를 해킹한 것입니다. 이도 역시 직접 아이클라우드나 구글 드라이브를 해킹한 것이 아닌 브루트포스 어택이나 피싱을 통해 획득한 아이디를 크리덴셜 스터핑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산 탈취입니다. 암호화폐 채굴 기반 악성 코드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사이버 공격 중 로우 앤 슬로우 방식이 급속히 늘어 최근 랜섬웨어까지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로그인을 하면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소액만 갈취를 한다든지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서 기프트 카드나 쿠폰을 가로챈다든지 적당히 긴 시간 동안 소액의 자산만을 탈취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브루트포스 어택과 피싱 사이트, 공공 PC 디바이스와 오픈 와이파이를 통해 알아낸 로그인 정보를 기반으로 크리덴셜 스터핑을 시작합니다. 한 유저당 평균 30여 개의 웹사이트를 가입하기 때문에 30여 개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볼 것입니다. 그렇게 30여 개 중 한 곳이 접속하게 되면 그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 개인정보를 도용할 수도 있고 명예훼손도 가능하고 또 제3자에게 다시 되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값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디지털 자산을 탈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좋은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이렇게 완벽한 보안을 합니다. 자, 옆쪽도 완벽합니다. 여기에 담장까지 있습니다. 철동 같은 보안과 높은 담장처럼 물리적 보안이 완벽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탈취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온다면 이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의 신분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입니다. 비밀번호 말고도 지문이라든지 홍채 인식이라든지 한 가지 옵션을 더 가미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적용한 것이 MFA입니다. 이 MFA 설정법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안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습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습관화가 되려면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해야 합니다. 구글 OTP에 6자리 입력하는 것이 귀차니즘으로 작용하다고 하면 유비키 사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AWS 전 직원은 현재 유비키를 사용 중에 있고 MFA 보안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모델의 기본 전략은 누구도 근거 없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뢰하지 말고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 MFA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AWS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중요 서비스에도 MFA 설정을 권장드립니다. 지메일과 아이클라우드 네이버 서비스는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여서 크리덴셜 스터핑을 하기 위한 도구로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디지털 범죄는 더 발생하고 있고 보안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션은 IAM 관리법에 대해 지영님이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